네, 안녕하세요. 네, 7, 8월 문제풀이반 한국사 1주차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1주차 강의를 저번 주에 현장반에서 했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지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7, 8월 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좀 조정해야 될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해야 될 것들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7, 8월 강의 대략적인 진도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진도는요, 1주차부터 8주차까지 한국사의 경우는 각 한 시대별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의 목차는 저희 1, 2월 달 기본교를 썼던 선생님을 위한 한국사 교재의 진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매 문제마다 위에 출전에 기본교재 페이지가 명기되어 있고요. 또 교과서나 개론서의 페이지도 같이 명기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 설정이 되었고요. 또 정답은 아니지만 관련된 내용들, 텍스트를 찾을 수 있는 해설지가 매 주차마다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 추가적으로 배부가 되니까 관련 내용들, 교과서라든지 개론서라든지 조금 한국사의 경우 내용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배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동양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진도가 진행이 됩니다. 1주차는 조금 개인적인 제 사정이 있어서 휴강을 하게 되었고요. 2주차부터 이제 문명의 형성과 지난시대, 그리고 위진남북조와 수당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7주차까지 중국사를 나가게 되고 마지막 주차는 일본사 및 인도사, 그리고 동남아시아사, 베트남사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마다 대략적인 문항은 30문제에서 40문제를 풀어보게 되고요. 보통 한 문항에서 2점 아니면 4점짜리 문항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주마다 하루 수업이 있는 날마다 약 120가지 정도의 내용 요소를 저와 함께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주차에 지금 동양사 휴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그 한국사 부분에서 특히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독립운동사 부분을 한 번 더 보강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더 많은 사료들을 접해보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90, 11월에서도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되는데 90, 11월보다는 조금 더 문제가 쉽게 그리고 조금 더 다채롭게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직 본격적인 암기가 되지 않아서 90, 11월 단계에서는 대부분 이제 사료라던가 도표라던가 지도라던가 이런 식의 거의 실제 문항과 유사한 문항들이 거의 100%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7, 8월 단계에서는 그런 문항도 물론 있습니다만 좀 그렇지 않은 개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도 드문드문 섞여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의 경우는 워낙 볼책이 많은데 뿌리 깊은 한국사, 세미 깊은 이야기라고 하는 7권짜리 책의 세트는 90, 11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7, 8월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교과서, 그리고 한국사 통론, 다시 찾는 우리 역사, 한국사 길잡이, 특강 등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도 지금부터 이제 같이 풀어볼 예정인데요. 직강 듣는 학생들도 최소한 1시간 전에 이 문제를 배부와서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해설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문제를 반드시 꼭 풀어보고 저와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저는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예습을 한번 한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다음 저와 함께 해설 강의를 듣고 복습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한국사의 경우는 내용 요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3월부터 6월까지 혹은 1월부터 2월까지 강의를 들은 것들이 있다면은 그 내용들을 꼭 수업 전날 혹은 전전날에 복습을 한번 하시고 저와 함께 문제를 푼 다음에 해당 내용들을 해설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해당 내용들을 복습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7, 8월 강의에서 3번 복습을 하게 되고 90, 11월 강의에서 3번 복습을 하게 돼서 시험장까지 대략적으로 6번에서 7번 이상 해당 내용을 복습하게 되면서 훨씬 더 암기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문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햇빛이 비쳐서 저는 이제 프린트를 보도록 할 거고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1주차에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간다라는 것을 같이 함께 저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조금 이제 출제 빈도가 사실 낮은 구석기와 신석기 파트입니다.
서답형으로 문제가 출제 유형이 변한다면 단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고요. 예전에 객관식 때는 역교론 문제와 연관해서 비슷하게 한 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역교론과 연계가 돼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오더라도 교과서 수준의 내용 요소만 확인하는 정도로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구석기 내용 요소를 다루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구체적 방법을 한 가지 쓰고 빈칸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기억과 니은, 거기 같은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먼저 구석기 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이렇게 전반적인 텍스트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보시면요. 신석기 시대는 전기, 중기, 후기로 크게 구분해서 서술을 하고 있지 않은데 구석기 시대에서는 꼭 유난히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 시대를 구분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 구석기 시대는요. 한 가지 도구가 어디서 쓸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도구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전기 구석기 시대라고 한다면은 중기 구석기 중기 시대로 가게 되면은 한 가지 도구가 대략적으로 한 가지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기로 갈수록 훨씬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적 차이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에는 이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으로 웬만한 일을 다 해결하는 시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주먹도끼의 역할 혹은 구체적 방법, 사용 내용들이 교과서마다 굉장히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바로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의 사용 방법을 보도록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 굉장히 혼자서 수초에 촬영하니까 민망한데요. 바로 이제 짐승을 사냥하거나 혹은 가죽을 벗기거나 혹은 동물의 뼈를 부수어 골수를 얻는 등의 용도를 사용했다라고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설지, 한국사 지학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요. 한번 해설지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후기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전기 구석기 시대는 주먹도끼가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바로 니은 중심의 유물을 많이들 사용을 하죠. 우리가 전기 구석기 시대는 굉장히 잘 알아요. 연천 전공리에서 나오는 그런 주먹도끼 관련된 유물 유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도를 통해서 주먹도끼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후기 구석기 시대에 많이 사용된 이 유물은 조금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이 유물을 다루고 있어요. 바로 순배찌르개라고 하는 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바로 이제 잔석기의 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잔석기라고 하는 것은요. 잔석기라고 하는 것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이행할 때, 즉 후기 구석기 시대, 구석기 말기 시대에 점점점 훨씬 더 작은 도구들,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잔석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잔석기가 등장한 배경은 여러분이 방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짐승의 크기가 소형화되는 데서 대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거대한 동물을 잡기 위해서 대충 주먹도끼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날 토끼와 같이 작고 빨라진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화살촉과 같은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한 도구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잔석기 시대라고 하는데 잔석기라고 하는 용어 꼭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바로 빈칸 니은에 들어간 말은요. 굉장히 쉬울 거예요. 바로 구석기 시대 사람들 주거지를 짓는데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으니까 바로 이 가운데 들어갈 말은 이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동생활이 행해진 까닭을 쓰라라고 했습니다. 이동생활이 행해진 까닭은 바로 뭐죠? 네, 바로 농경생활의 부재, 즉 당시 수렵생활을 통해서 혹은 수렵을 통해서 식량을 얻는 등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굳이 정착을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주거지를 짓는데 힘을 크게 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석기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신석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과서를 혼자 보시면은 구석기 시대의 가상일기 쓰기 혹은 신석기 시대의 가상일기 쓰기가 교과서 학습 활동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사 교육론과의 연계 가능성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과서적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여전히 많이 많이 봤는데 자연현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농경의 시작이라고 하는 포인트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석기와의 굉장한 차이점이죠. 즉 구석기 시대에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동물이 많은 곳만 찾아다니면 되었기 때문에 자연생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석기 시대에는 내가 파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농경생활을 본격적으로 영위하게 되면서 내가 심은 작물들이 자라는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기후라던가 이런 것에 점점 더 민감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무쌍한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기대고 싶은 존재에 본격적으로 더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어보면은 자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 태양 등 만물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기억, 뭘까요? 애니미즘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애니미즘, 그리고 특정 동식물을 자기 시족의 수호신으로 생각하는 토테미즘 등이 바로 생겨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 들어갈 말은 애니미즘이었고요. 또 니은의 과정, 바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신석기 시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전의 세 시대와 굉장히 변화하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 문장은 한국사 특강의 문장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 공동체적 삶의 양태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의 1차적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구석기 시대에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동물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채집할 수 있는 과일들 혹은 물고기들 이런 것이 없으면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연의 제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증가가 생각한 만큼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농경의 시작 이런 걸 통해서 본격적인 인구의 증가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바로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들을 바로 신석기 혁명이다라고 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이 당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핵심이냐라고 봤을 때 바로 이제 농경의 시작, 바로 조라던가 피라던가 이런 작물의 경작이 바로 신석기 시대의 핵심적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신석기 시대 후기로 갈수록 한 기원전 7, 8세기 정도로 가게 되면은 8, 7세기로 가게 되면은 바로 쌀농사 같은 것들을 경작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축의 사육 같은 것들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거주지의 공간 확산 이야기는요. 이전에는 구석기 시대라든가 이런 시기에는 내가 아무래도 식량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 해안가 지방에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고기라든가 해양 자원의 이용이 거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해양 지역에 많이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신석기 시대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는 굳이 해양 생활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해안가에 있기보다는 내지로 강가라던가 아니면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차피 나는 농경 생활을 하면 되니까 내지로의 이동이 확산되었다. 내륙 각지로의 이동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번 문항부터는 청동기 시대의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출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 지문을 보게 되면은 청동기 시대, 전기 청동기 시대와 후기 청동기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 텍스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청동기 시대를 조금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한국사 길잡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청동기 시대를 훨씬 더 분화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보다 조금 더 깊게 그리고 교과서 내용과 살짝 상충되어 보이는 서술들도 사실은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청동기 시대, 전기와 후기를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청동기 시대는 쌀농사에 크게 의존하는 농업경제 체제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무를 베어 농토를 개건하거나 작물 등을 수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쓰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쓰였던 여러 가지 도구, 네, 농기구는 청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돌도끼라든지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 것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는 좀 다른 부분이죠. 전기 청동기 시대, 바로 지성묘가 나타나기는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계급사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미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고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어떻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들이 다 지배층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학자들은 거기에 일단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고인돌 밑에 부장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미약한 편입니다. 과연 이걸 지배층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볼 때도 혹은 나중에 내신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청동기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문항 위에 보시면 여기 PPT에는 없는데 해당 개론서의 내용, 즉 한국사 길잡이 57에서 62라고 쓰여 있거든요. 혹시나 내용이 조금 생소하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을 볼게요. 후기 청동기 시대에는 이른바 송곡리 유형이라고 불리는 유형의 물질 문화가 확산되었대요. 그러면서 이때 바로 권력 형성의 증거 혹은 대외적으로는 전쟁의 발생을 보여주는 증거 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청동기에서 이런 지성묘는 계급사회 증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후기 청동기 시대, 즉 송곡리 유형 시기가 퍼진 다음부터 권력 형성의 증거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유물은 바로 무엇? 네, 비파형 동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전쟁의 발생을 보여주는 증거로는 환호와 목책이라고 하는, 즉 마을 주변을 둘러싼 호수 같은 거, 호라고 하는 환호라던가 마을 주변을 둘러주는 울타리 같은 목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치된 것이 바로 전쟁의 발생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길잡이에도 있지만 제가 나눠드린 해설지, 한국사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드문드문 같이 실려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4번부터는 고조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조선의 경우도 우리 임용시험에서 출제가 안 된 지 굉장히 오래가 되었어요. 즉, 한 20년 동안으로 줄여봤을 때 고조선이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왜 고조선이 출제가 된 적은 없을까라고 했을 때 건국연대부터 사실은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존재하고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도 사실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조선은 시험에 출제된 적이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고조선 후기 시대, 즉 고조선이 뭔가 국가의 형태를 띠고 연과 대립하던 시기는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여기 시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후기에는, 그러니까 고조선 전기에는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만 후기에는 그래도 평양으로 있었다 정도가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기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기 같이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문을 보게 되면요. 기원전, 지문부터 보면은 기원전 5에서 4세기경 중국이 혼란에 빠지자 유이민이 대거 고조선으로 이주했대요. 이때 고조선은 이 무렵 받아들인 철기 문화를 통해 연과 대등하게 교류하며 대결할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묻고 있죠. 대등하게 대결할 정도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변화 양상은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를 쓰라라고 한다면 먼저 여기 문제에서의 핵심은 바로 철기인 것 같아. 이 지문의 핵심은 철기인 것 같은데 이 철기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요.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이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생산력 증대 문제도 있겠죠. 그 생산력 증대 문제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잉여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네, 맞아요. 바로 이제 무기와 같은, 즉 칼이라던가 창이라던가 화살촉과 같은 전쟁 무기가 훨씬 더 강력한 철제가 사용되게 됨으로써 부족 간의 싸움 혹은 국가 간의 싸움이 빈번해지게 따르면서 바로 이제 고조선도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면서 이제 훨씬 더 연과 대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나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문의 경우에는 이제 전기 고조선과 후기 고조선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보겠습니다.
철기 시대는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하였다라고 문장을 시작을 하고 있죠. 즉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거의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고조선 후기에는 철기를 수용하게 되면서 연과 대결을 하게 되고 뒷날 한나라와도 전쟁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전기 고조선은 청동기, 후기 고조선은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 자 먼저 보겠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무슨 동검으로 거친 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변해갔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비파형 동검 뭘로 변해갑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세형 동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건 헷갈리기 쉬운 요소예요. 수능 시험에 되게 단골로 나오는 내용인데 철기 시대로 가게 되면서 이제 나지문 5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은 청동 제품을 제작하는 틀인 디귿도 전국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청동 제품을 제작하는 틀, 바로 거푸집, 바로 철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문제 지문 밑에 보시면요. 교과서 읽기라고 해서 이제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고조선의 위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설들, 대동강 중심설, 요동 중심설, 이동설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는지 넣어놨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래요. 그래서 봤더니 바로 이제 삼국유사의 내용이 지문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금이 있어 어디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지역 어딜까요? 네, 사료 원문에서는 바로 아사달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사달 정도는 기억을 합시다. 그럼 이 아사달이라고 하는 지역, 삼국유사에서 단군 왕검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지역은 정확히 오늘날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삼국유사에서는 바로 오늘날 평양 지역, 대동강 유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때이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그 삼국유사에서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때이다. 대략적으로 한 50년 후에 요임금보다 50년 후에 등장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조선 초에 나온 동국 통감이나 이런 책에서는 이제 약간 거의 연대를 살짝 비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단군 왕검 하면 흔히들 떠오르는 기원전 2333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요임금이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가 중국사를 배우면 압니다. 실존 인물, 역사적 인물이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과도기적 반영한 하나의 설화적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맞아요. 설화적 이야기, 신화적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때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비정을 해서 기원전 2333년을 말하는 것은 과연 옳느냐라는 문제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은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중국의 요임금, 그건 조금 제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한번 넣어본 건데 요임금이라던가 순임금이라던가 사망오제 전설, 중국사에서 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같은 책에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은 바로 불의 사용, 농경의 시작, 혹은 제위 계승 등을 반영한 과도기적 발전 과정 반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나의 이야기다, 설화다, 신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렇게 전화되게 되면서 뭔가 중국사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의 사용, 농경의 시작, 제위계승 여러 가지 변화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반영한 하나의 과도기적 설화, 과도기적 이야기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요.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더 보겠습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환웅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우리 인간 세상의 뜻을 구해가지고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그를 이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기 전에 무엇 3개를 줬대요. 그 무엇은 뭡니까? 네, 바로 이제 천부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교과서 탐구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사료 원문으로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문학을 맡아 관장하는 것. 여기가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다 라고 합니까? 네, 여러분이 쉽게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바로 농경사회의 시작, 농경사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날씨를 상징하는 이런 관직들이 있고 이들이 뭔가 특정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농경사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하나 더 묻는다면 두 가지를 쓰라고 한다면 뭘 쓸 수 있을까요?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이들이 무언가 여러 가지 역할을 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몇몇 개론사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 사회의 발전에 따른 그러니까 복잡성, 즉 사회 경제적 발달에 따른 직업의 분화를 반영하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즉 이전에는 제사장, 뭔가 족장, 그리고 밑에 부족원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명백하게 너는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해라 분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문제하고 잠깐 쉴게요. 한번. 네, 6번 문제하고 쉬겠습니다. 기역의 과정에서 고조선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문물이 무엇인지 쓰고 니은의 지역에서 고조선의 흔적임을 알려주는 유물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친 기역 부분을 봤더니 장군 진계를 보내 조선의 서쪽을 공격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봤던 문제랑 유사합니다. 연해 침입, 즉 고조선이 이전부터 철기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해 진계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속절없이 밀리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학자들은 철기를 받아들였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겠구나. 혹은 국가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완성이 되지 못했구나. 고조선이라고 하는 집단이 중앙 이렇게 정치 집단으로서 국가 체제를 아직 완전히 형성하지는 못했구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진계의 침입 때 바로 철기 문화가 더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 2000여리의 땅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지금 나타나 있죠. 즉 뭔가 고조선의 영토가 굉장히 방대했던 것 같아. 그런데 진계의 침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영토를 잃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전기 고조선은 요동 지역에 있었는데 진계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대동강 일대, 즉 한반도 영역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동설이 그래도 학계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학설이라고 한다면은 연예 진계의 침입으로 인해 빼앗긴 2000여리의 땅, 즉 전기 고조선 유물과 관련된 거를 써보라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지문에서 봤죠? 어떤 것들? 네, 비파용 동검이라든지 거친 무늬 거울, 혹은 미송리식 토기, 혹은 탁자식 고인돌, 이 네 가지를 교과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도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 같이 기억하면서 잠깐만 쉬고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